안녕하세요. 예, 뭐 제 얼굴 질릴 때까지 보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 예, 우선 저는 여기 지금 논중가초론에서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평일 날 수업을 하고 있고요. 5월 7일하고 8일 날 이때 재개강을 할 예정이니 혹시 이때 평일 날 논술 수업에 조금 관심 있으시면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 드리기 전에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2007년부터 논술 강의를 시작했고, 그리고 주로 이제 어디서 강의를 많이 했냐면, 중계 항림하고, 그 다음에 강남 대성에서 수업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계 항림하고, 그리고 여기 대치 논증과 추론, 그리고 공교육의 논술 수업에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 학교 출강을 좀 병행하고 있어요. 예. 우선 이제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입 논술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자랑 조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수업 소개 잠깐 할게요. 자, 우선은 이 부모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논술을 딱 그냥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맞나요? 약간 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뭔가 좀 먹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이 두 글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보통 이제 계륵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애들이 2024년이 2025년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정도 됐는데 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험은 수능이다 보니 지금 부족한 수능 공부들을 아직 애들이 하고 있는 터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다가 논술 공부까지 다 해버리게 되면 너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논술이 약간 조금 후순위가 돼요. 근데 이제 찝찝함도 있죠. 아직 논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지 아직 수능 공부도 안 끝났는데 이런 게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고민이 드시냐면 사실 논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높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논술이 뭐 준비한다고 해가지고서 준비한 시간만큼 과연 결과라는 일종의 효용성들을 가질 수 있는 시험인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의구심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를 되게 망설이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굳이 논술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논술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논술 이외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 혹은 수능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친구라고 하면은 굳이 논술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손가락 4개. 4등급? 수시 때 보통 원서 몇 개를 쓰죠? 6개를 쓰죠. 그 6개 중에 4개를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로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조금 후순위로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논술을 쓴다고 하면 1개, 2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들보다 조금 더 높은 학교들 한 2개 정도 쓰시고 여름방학 때 이후나 혹은 대학별 파이널 수업 때 어차피 얘네들은 논술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가셔서 준비해도 특정 대학교 논술 문제만 풀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100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국어나 수학 두 가지 과목 중에 한 번이라도 100점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논술이 후순위가 되거나 혹은 정시만 파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친구들도 논술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잘 상상이 안 되나요? 모든 대학에 관대한 친구들 역시 논술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뭐 어느 학교 합격해도 이 친구들은 그냥 다닐 거니까.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수능이나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친구들, 그다음에 4개 이상 아니고 3개 이상은 논술로 생각해 보는 친구들, 그리고 국어나 수학 한 과목에 만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대학에 관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논술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좀 이런 질문들도 생기죠. 과연 그럼 어떤 강사를 선택해야 되는가? 논술에서. 저도 사실은 논술 강사지만 이게 논술이 이게 신규 강사가 유입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과목이에요. 가르치기가 약간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공부량도 조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 강사 유입들이 좀 많이 안 되고 고인물들이 소위 고인물들이 조금 논술 강사들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강사들 중에서 어떤 강사를 고를까? 이건 매우 명확한데요. 그냥 수업을 들으시고 이건 아이가 직접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논술 실력 증진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강사를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논술이 수능 보게 되면 왜 숫자로 답을 고르지만 논술은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예민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예민함과 어떤 유명한 선생님의 예민함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게 되면 본인하고 이 선생님 명성은 좀 괜찮은데 본인하고 안 맞네. 그래서 명성보다는 본인의 어떤 체험을 기준으로 강사들을 고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논술을 언제 시작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보면은 문제 사례를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A형하고 B형하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떤 문제가 답안 분량이 더 길 것 같아요? A형하고 B형 중에. 직관적으로 보실 때. 답안 분량이 많은 문제는 A형일까요? B형일까요?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B형이 훨씬 더 문제 요구사항이 많죠. 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A가 답안 작성 분량이 1000자였고요. 2번은 300에서 400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번 A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분량을 채울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문제가 시킨 답만 쓰면 분량이 차요. 자, 그래서 뭐가 조금 필요하냐면 우리 아이가 논술 시험을 어떤 특정 대학교 논술 시험을 지원을 하는데 얘가 어떤 대학교에 조금 잘 맞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글 쓰는 게 얘한테 좀 잘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짧은 글 쓰는 게 좀 맞는 건지 저한테 좀 분석할 시간들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이제 논술을 본인의 어떤 선택에 따라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조금 더 봐야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괜찮은 좀 잘 맞는 대학교의 논술 시험을 조금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논술을 합격한 친구들 성적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게 되면 논술과 국어 성적의 상관성을 조금 보게 되는데요. 물론 수학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는 올해 이제 대학교에 논술을 합격해서 제가 가르친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수능 성적을 이렇게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이게 보시면 적어도 왜 논술은 국어 성적이 한 요 정도 등급 이상은 돼야 되는구나라는 선이 조금 서셔야 돼요. 몇 등급 정도 이상이면 그래도 논술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폭을 넓게 잡아서 그렇죠. 물론 이제 5등급인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얼추 보시면 한 4등급 정도는 이상 나와야 우리말이 통합니다. 우리말이 조금 통해서 국어는 가능하면 4등급 이상일 때 논술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국어 등급이 조금 많이 안 나오면 우선 성적을 한 요 정도 올리고 그리고 논술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 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잖아요. 이게 강사들마다 범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스타일별로 나누면 크게 6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 설명 평가 자료 해석 이런 문제 스타일이 나오는데 이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 스타일을 범주해 보면은 요약 분류 하나, 그 다음에 비교 하나, 그리고 설명 하나, 평가 하나, 그 다음에 자료 해석 하나, 자기 견해 하나 이렇게 문제 스타일이 총 6개로 묶여서 저는 보통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 6개의 문제 유형별 독해법과 답안 구성법들을 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은 대학교 논술 시험은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이 논술은 숫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글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쓸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제 수업의 포인트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조금 대학의 채점 기준에 있었냐면은 이런 것들이 채점 기준에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채점 기준은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채점 기준인데 보시면 탁월한 표현력, 독창적인 구성, 그 다음에 매우 논리적이거나 분석력이 치밀한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을 더 준대요. 그래서 논술은 어차피 다른 친구들보다 잘 써서 붙는 시험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정답 플러스 이와 같은 알파 조금 디테일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답 플러스 뭐냐면 아이들마다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개성을 지향하는 수업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요약하는 방법론들을 이렇게 알려줘서 기본적인 독해력과 그 다음에 구성력들을 잡는 수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답안은 한양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 구경할 수 있는 답안인데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고요. 이 친구는 제 기억에 6월 달부터 논술 수업을 들었거든요.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수능 끝나고 나서 한양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을 두 개 다 응시를 했는데 얘네 두 개 학교가 논술 시험 일정이 비슷해요. 보통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주말에 한양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에서 논술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월요일 날 중앙대학교 수업을 듣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중앙대학교 최저 맞추는 게 좀 되게 간당간당해가지고서 이게 중앙대학교 시험 보러 갔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한양대학교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경쟁률 높은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말했냐면은 그럼 한양대학교 수업을 듣고 중앙대학교 논술 문제는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으니 내가 따로 기출문제 한두 개 정도 줄 테니까 그거 그냥 따로 풀어와라. 그 첨삭을 내가 따로 봐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가 화수목금 이렇게 4일 동안 한양대학교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따로 쓴 것만 제가 봐줬거든요. 근데 중앙대학교는 최저를 못 맞췄어요. 세기함 6이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전체 수석한 친구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답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분석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남들보다 조금 잘 쓰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대입 논술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정리해서 나눠주는데 사실 사탐에서 나오는 주제나 이론들이 논술 문제에서도 좀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주제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문 안에 있는데 그래도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해놓으면 지문들 독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회문화나 혹은 정법이나 혹은 경제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주제들 그다음에 이론들을 아이들한테 배부하고 때로는 필요한 정말 주제라고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해력과 표현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고요. 전부 다 디테일을 강화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0점 할풀이어서 논술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한번 직접 작성해 보는 뭐 10점 말풀이 퀴즈도 가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이제 아이들 성적표입니다. 나중에 수업을 듣게 되면은 M-스위치라는 앱에 학생들이 매해 수업을 듣고 그 논술에 대한 일종의 첨삭 코멘트와 그다음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0점은 기본 점수고 80점은 중간이고 그다음에 85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나중에 점수 보시고 그다음에 90점이 나오면 그냥 합격한 답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논술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개의 문제 유형의 독해법과 답안의 구조를 배워가면서 모든 대학교의 논술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하고 조금 더 차별화된 지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들을 통해서 대학별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지론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건 제 노력이고요. 아이들이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딱 하나 정도입니다. 다시 쓰기 가끔 정도 하는 거. 점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82점 넘으면 다시 쓰기 안 시키고요. 그냥 수업만 들어도 돼요. 근데 7 8점 나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에 대한 이해가 미진하고 독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에 한해서만 다시 쓰기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쓰기 과제도 안 줘요. 웬만하면 수업 시간 안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제 전체 커리큘럼을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이 이제 4월이죠. 그래서 7월까지, 여름방학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유형별 독해법과 답안 구성법을 수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유입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강의 영상과 그다음에 개별 과제들을 조금 줍니다. 혹시 그 개별 과제에 대해서 애들이 글을 써오면 개별적으로 첨삭도 다 이루어져요. 참고로 제가 5월 1일 날 여기 논증과 추론에서 무료 특강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핵심적인 강의의 일부를 그 무료 특강 때 수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휴강 기간에는 저도 이제 오늘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주부터 2주간 휴강인데 이 휴강 기간에는 제 재원생 부모님들 대상으로 전화 상담이나 혹은 대면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의 어떤 논술 성취도들을 같이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월달 여름방학 이후부터 9월달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 보통 8번 정도의 수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뭘 하냐면 어떤 대학교 논술 문제가 본인 학생, 본인에게 좀 잘 맞는지 이것들을 조금 알아보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분량이 적은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잘 푸는지, 분량이 많은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잘 푸는지, 영어 제시문이 있는 문제를 잘 푸는지, 도표나 그래프 해석 문제를 잘 푸는지 등을 테스트해서 우리 아이가 가장 조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지원을 나중에 추천을 조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서 접수하고 나면은 각 대학별 수업들이 진행이 되니 이게 전체적인 일정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제 설명은 여기서 끝났고요. 뭐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평일날 수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주말보다는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시간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 관심이 있을 경우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